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호남 참패를 가져온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더민주의 심장인 호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인가는 내일 결정될 겁니다. 이는 곧 김종인 대표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일 결정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운명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김종인 대표가 물러나게 될 경우에 그 반말도 만만치가 않고 뿐만 아니라 중도층이 떠날 가능성도 있어서 더민주의 대권과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김종인 대표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 문재인 김종인 체제에 대한 호남의 민심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역 기반의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표직은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다. 내가 갈 길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호남 패배 책임론 등 당내 논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말한 갈 길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여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선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내 기반도 취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 길이 따로 있다는 말은 만일의 경우로 대비한 자기 합리화로 들립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한국형 양적 완화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유력한 아이디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통화당국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재원을 늘려주는 방법, 채권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나서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양적 완화 문제는 지난번 총선 때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여론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총선 때 양적 완화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 민의가 과연 양적 완화에 찬성인가 하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총선 패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하나만 갖고 총선 민의를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을 가진 한국은행과의 조율이 중요할 겁니다. 독립기관인 한국은행의 위상과 정부의 조율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건설사 CEO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 이끌고 이란을 방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 과연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행한 236개의 기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건설업체 CEO들과 많이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라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세주액을 통해서 국내 건설업체 이란 인프라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 프로젝트 수주하겠다. 이것이 곧 국익과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이란은 한때 보통 한 번 발주할 때 연 300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발주를 하던 나라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더 필요하죠. 이제 경제 제재가 풀렸고, 이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니까요. 이란 정부는 2020년까지 1,850억 달러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 계획을 지난 10월에, 예.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쳤던 거죠. 지금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와 석유 플랜트 건설공사,
그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건설사한테는 이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이야기는 최대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원, 그러니까 2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정부로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236개의 기업 CEO들이 같이 가게 됐지만 미리 이야기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수준이거든요. 예. 양해각서라는 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일본도 이란의 그 SOC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테헤란과 마슈아드 고수철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85%의 공사비를 대면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비를 조달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뭐 한번 이벤트성 이제 보여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금 조달 계획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리고 그 한진해운의 그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모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회장 가족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그리고 두 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주식 모두 팔았습니다. 주식 96만여 주, 금액만 해도 31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 전 가족에 대해서 조사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금융거래 내역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냐, 알고서 팔았냐, 그렇지 않았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 해명은 이렇게 합니다. 그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을 갚으려고 남은 주식 팔았을 뿐이다. 근데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상속세를 내려고 대출금 상환 쓰였는지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 최 회장 자산만 지금 1,850억 원이나 되거든요. 예. 네, 본인이 1,000억 정도 되고 두 딸이 나눠서 한 400억 이상씩 가지고 있다는데 예. 바로 그 자율협약 신청 목전에 두고 다 주식을 전략 처분했다. 예. 이건 손해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분명히 자본시장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알고서 했다면은 예. 징역 2년 이상의 징역에 그러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들여다봐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가지고 얼만큼 도덕적 책임을 다했는지는 밝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갚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이른바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도 적용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쉽게 말씀드려서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죠. 예. 그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소득심사가 전부 다 꼼꼼하게 이루어지고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처음부터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2월 달은 이미 수도권 시행했고요. 이제 5월 들어서 비수도권에도 적용한다. 앞으로 은행 여신심사는 담보 위주에서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 얼마나 잘 착실하게 갚을 것인가 이걸로 본다라고 하고요.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제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 자료를 반드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증빙소득이 어려우면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 발급한 국민연금의 건강보험료 이거 보여주든지 신용카드 사용액이든 매출액, 임대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현재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도 예외로 정하고 집단대출이나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렵지만 영업장이 별도로 이렇게 예외를 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전보다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우리나라는 다운공화국인 거예요. 다운공화국. 예? 이 부동산 업계에 다운 계약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중고차 업계에도 다운 계약서가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중고차 업계에 현재 다운 계약서 쓰는 게 사실상 관행화됐대요. 예, 관행화돼 있고 이미 작년에도 한 28억 원 정도, 28억 원 정도의 탈루 혐의되는 중고차 매매 업체 15명 불구속 입건했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고요. 예.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의 3천만 원짜리 이 차를 이제 중고차 업체에서 샀다. 예. 근데 그걸 써줄 때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로 뭐 500만 원 샀다라고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짜리 3,200에 팔고 그럼 200만 원 수익이 생기는데 서류상에는 500만 원으로 해서 510만 원에 판다면 10만 원밖에 수익이 잡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세금도 덜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워낙 그 고질화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이 관행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대금의 증빙 제출을 의무화해서 모든 사업자가 실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과세 표준을 현실화해서 예. 과세 표준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현수 선수가 어제 안타 3개를 몰아쳤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볼티모어 팬들 아주 박수 많이 쳤다고 하는데 박병호 선수는 개막한다려 만에 홈팬들의 야유를 박수로 바꿔버렸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가 이 개막전에서 인사할 때 예. 홈팬들의 야유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안타 치면서 볼티모어 팬들의 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달 만에 야유를 박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 어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이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이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예. 한 경기에서 안타 3개 치는 거 김현수 선수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이고요. 예. 어제 경기에서 4번째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 예. 9번 타자 좌익수로 나와서 이 3회 말 2루타에 이어서 이 4회 말 좌전 안타, 6회 말 중전 안타 치면서 타율 6할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 15타수밖에 되지 않지만 15타수에서 9안타를 기록했으니까 이 김현수 선수 자주 출전하진 못하고 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앞으로 좀 더 자주 나오겠네요. 그죠?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더 자주 나올 것 같지만 주전자리 확보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이 벅시홀트 감독이 어제 경기 이전에 이 김현수가 참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또 이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김현수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이 타이밍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이 때문에 좀 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볼티모어 외야수들이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 경기에는 이 김현수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예. 프로야구에서는 한화가 지난주에 다시 좀 살아났어요. 지난주에 4승 1패 올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역전승. 그죠? 예. 예. 이 한화가 지난주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4승 1패를 기록했거든요. 예. 특히 어제 이 삼성전에서 9대8로 한 점 차이 역전승을 거뒀는데 5회 초에 교체 투입된 허두한 선수가 2타수 2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고요. 7대8로 뒤진 8회 말 1사 1, 2루에서 2타점짜리 중월 2루타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어제와 그제 한화 주말 두 경기가 모두 다 매진됐거든요. 이거 보면 한화 팬들 참 대단합니다. 이 올 시즌 한화가 꼴찌로 추락했는데도 이 경기당 평균 관중이 오히려 늘어났고요. 예. 관중 응원으로만 따지면 이 한화 팬들이 한국 시리즈 우승감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두산은 예. 어제 어떻게 됐어요? 이 두산은 선발 리퍼트 선수가 시즌 6승을 챙기면서 기아를 4대1로 이겼고요. 예. 이 태임지 선수가 연속 3경기 홈런을 날린 NC가 롯데를 5대2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는데 예. 그리고 잠깐 이 LPGA 투어 오늘 조금 전에 끝난 경기 소식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텍사스 슛아웃 대회에서 이 신지은 선수가 프로 데뷔 첫 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 오늘 새벽에 열린 마지막 4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쳐가지고 이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했는데 이 신지은 선수가 2011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했는데
131개 대회에 출전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한 겁니다. 예. 131전 132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LPGA 11개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5승을 기록했고요. 한국계까지 포함하면은 11개 대회에서 10번째 우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프로축구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성남의 골키퍼 전상욱 선수 잠시 팀을 떠나면서 동료들의 진심 어린 환송을 받았다고 그러죠? 예, 프로축구 성남 FC 골키퍼 전상욱 선수가 어제 팀 동료 그리고 팬들에게 잠시 동안의 이별을 선언했거든요. 이 구단에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모레부터 매우 힘든 치료를 받아야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선수단을 잠시 떠나게 된 건데요. 전상욱 선수 올해 37살입니다. 어제 광주 FC와의 경기 전에 딸과 함께 그라운드에 등장해서 시축을 했고요. 또 티아고, 황의조 선수가 골을 넣고 난 뒤에 전상욱 선수에게 달려가서 이 승리를 바치는 골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상욱 선수 경기 종료 직전에 교체 투입돼가지고 이 골키퍼로서 성남의 2대0 승리를 지켜냈는데 전상욱 선수가 투병 생활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성남 팬들과 함께 바라겠습니다. 이 힘든 치료라는 게 아마 뭔지는 저는 대충 좀 생각은 되는데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예. 나이가 젊기 때문에 힘든 치료를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운동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예,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는 시간인데요. 8시 31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사고 때문에 정체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인데요. 군자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여전히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동작대교 진안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더해지면서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유리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였습니다. 신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솔직히 요새 뭐 그렇게 말끔히 정리해야 될 정치권 이슈가 그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계속 좀 반복되는 현상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권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정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런 얘기 해보죠. 오늘도 두 분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영호입니다. 예. 자,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 나이 순서로 이제 제가 항상 소개해드림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죠.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두 군데 얘기를 할 텐데 원내대표 경선이 내일, 새누리당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레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먼저, 새누리당은 친박,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은 후보로는 없는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이 한 122명 중에 70명 정도 친박이라고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세력이 약 36에서 40%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류 세력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이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박, 친문 선택은입니다. 자, 먼저 이종근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양당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보니까 원내대표 선거 보니까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친문 이쪽 세력에서 사실상 내가 친박이다, 내가 친문이다 해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후보가 안 보인다는 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노래가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노래요? 썸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썸이요? 예. 자, 새누리당은 딱 우리 보면 젊은 척은 가급적이면 좀 상감하고 얘기를 합시다. 아니, 노래 많이 가사 들으시면 알 거예요. 네. 자, 이 친박 세력들은 이런 후보를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친박인 듯 친박 아닌 친박 같은 후보.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분명히 친박이 완전히 아니면 또 불안하죠. 앞으로 당 전당대회도 이끌어야 되고. 그런데 또 친박이라고 내세우면 이게 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이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친박과 가까운 후보가 누구일까? 거기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시네. 이쪽 동네도 비슷하죠. 친문도 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쪽 더불어민주당도 완전히 친노가 아니면서도 친문이 아니면서도 친문 같은 후보. 그 후보가 누구일까? 이게 양쪽 그런 주류 세력들이 고민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양쪽 주류 세력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양호 소장님? 저는 원내대표 선거 양상 하나에 친박에 해는 저물고 친문은 가라앉는 건지 일견은 또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이 유기진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등 이번에 친박 좀 나서지 말자 이런 흐름이 강한데 결국 나서긴 나섰으나 결국 친박이 좀 자중자애하자, 자숙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강한데 이것이 원내대표 비대위 선거는 양보하고 이후에 당권을 먹자, 당권을 먹어서 대통령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자라고 하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일시적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예. 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가 양산을 가고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에 친문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후퇴로 보이긴 하나 근데 문제는 실제 더 중요한 논쟁인 국민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경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복지에 대한 문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선거는 별로 없고 박지원 원내대표를 누가 더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4선의 관록이냐 3선의 소장이냐 이런 약간 웃지 못할 기준이 그 이슈가 되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 원내대표 선거의 원래 의미를 좀 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뭐 두 당 모두 다 일시적으로 당내 주류인 사람들이 후퇴하긴 했는데 이게 당권과 대권을 놓고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개파 해체를 하고 정책적인 걸로 나아가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이게 당권은 아마 자기네들이 다 가지려고 그럴 거예요. 친박은 친박대로, 친문은 다 당권은 자기가 갖고 갔는데 그걸 갖자니 이 원내대표까지 이걸 가지면 좀 사람들 보기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원내대표는 뭐 버리는 카드라고 얘기하기 뭐합니다만 이거는 당권을 쟁취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용 카드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씁쓸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정 국장님은?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원내대표를 서로 나서려고 하지 않고 서로 미루는 분위기 보니까 주류에서 그래 본 적 없잖아요. 언제 이렇게 당연하죠.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게 국회에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서로 미루면서 더군다나 주류에서 나오니까 나오지 마 하고 야단치는 분위기 뭐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원내대표가 예전에 원내 총무였던 시절보다 권한이 막강해졌잖아요. 네. 지금 뭐 이번 원구성의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이 갖냐면 상임위 배분 다 해주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냐 뭐냐 물론 그 당에선 그렇지만 의원들의 어떤 앞으로의 보직이 다 원내대표 손에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당대표가 못 갖는 권한이 하나 더 있어요. 의총. 의총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권한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서면 나서지 말라고 야단치고 안 나서는 분위기. 그만큼 이번 총선 결과가 아팠다는 얘기죠. 예. 저는 뭐 여당의 그런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이 국회가 소위 말해서 여당에 먹잘 게 별로 없죠. 명문상으로 국회의장도 내놔야 되고. 그런데 야당이 보기에는 이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여소야대가 또다시 정쟁으로 처음에 천정배 그 대표가 얘기했던 이명박근혜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나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해서 즉시 처리했던 것처럼 여소야대가 또다시 정쟁의 나락이냐 아니면 야당이 주도해도 그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느냐 즉 정권교체해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인데 이거를 좀 제가 보기엔 개파의 눈치 보다가 마이너리그로 전락시킨 거는 큰 잘못이다. 저는 김부겸 의원이 이번 당선자가 출마해서 여소야대 국면에 국회 위상을 좀 높여놓고 대선 주자급으로 그리고 나서 본인이 좀 여야 국면을 주도적으로 한다면 뭐 원내대표는 당 대권 분리론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후에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야당으로서 여소야대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당내 출마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고만고만한 분들에게 맡긴 거에 대해서는 진짜 그 죄송한 말씀이시네요. 나오신 분들을 저거 마이너로 전락시키는 나오신 분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대권 주자급 격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비판을 받았던 점이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뭐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야성이 부족해. 우리 강성으로 가야 돼. 여와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강하게 해야지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는 길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좀 많은 부분 부딪히가 많고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었는데 최소한 지금 친문이 안 나선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만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성향에 가진 분들이 안 나오고 최소한 이 6분 보면은 굉장히 의회주의자들이에요.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 타협도 하고 또 싸울 때 싸우고 이런 분들이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번에 협력을 그러니까 3당 체제를 의식한 행보였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김부겸 의원이 그렇다고 의회주자가 아닙니까? 강경노선 주자는 아닌데 다만
국민들은 총선 때도 친박 비박, 친문 비문에 관심이 별로 없었고 민생 문제, 복지 문제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이슈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여야 원내대표 경선이 특히나 여당인 경우에는 친박근혜냐 비박근혜냐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친안철수냐 비안철수냐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재인이냐 비문재인이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복지 축소냐 확대냐 그리고 국민의 구조조정이냐 아니면 기업의 구조조정이냐 이런 정책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더 접근했더라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의회주의적 성향이 다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대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 간에 이제 또 그냥 빡빡 우기고 솔직히 20대 국회 그 멘트는 멘트 따라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래요. 19대 국회를 아마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최악은 또다시 갱신될 겁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기록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치가 어쩌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 힘들어요. 교수님 생각에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이 데탕트는 물론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최소 9월까지 내지는 정기국회까지는 데탕트가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7, 8월에야 휴가들 가시는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분들도. 예. 근데 어쨌든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이제 또 하나 우리 국회의장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박지원 원내대표 요새 그냥 바쁘세요, 이분. 초선 의원들한테 상임위 배정받으면 일단 국회 속기록부터 읽어봐라. 이 공부하는 자세 이런 것도 공부도 시키고 이러시는데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뿐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력하겠다. 자, 국회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국 국장님. 일단 사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김홍걸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지만 내용 자체는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국회의장직을 얘기하려면 여당, 국회 내에서 얘기해야지 왜 또 대통령이 뭘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을까. 이건 좀 부적절했다. 하지만 이걸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난리를 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지금 여당한테 한 얘기입니까? 대통령한테 한 얘기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야당한테 더불어민주당한테 한 얘기예요. 박 대통령이 협조를 한다 안 한다라고 지금 3당 원내대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사실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지금 앞으로 내가 이 양 당에 이렇게 협력을 할 건 협력을 하고 또 저기를 할 건 또 다른 어떤 저기를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는 협상력에 대한 부분 특히나 더불어민주당한테 우리가 이제 내가 나서니까 너희들도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자.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저는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을 붙여서 이거는 상권 분립 협상이고 이렇게 계속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박지원 포비아 박지원 두려움, 공포 이런 어떤 현상이 아니냐. 좀 더 느긋하게 협상을 해도 돼. 이건 비난할 필요도 없이 왜 비난을 합니까? 비난이 아니고 그래 그렇게 해 하고 크게 나가야 되는데 박지원 대표 뭐만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즉발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포비아입니다. 두려움의 어떤 결과죠. 예, 진짜 박지원 원내대표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 서영훈 소장님. 문제 있는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지적조차도 문제 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 이사장 김홍걸 박사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튼 박지원 대표에게는 국회직 협상, 즉 국회 부의장 자리하고 상임위원장 자리에 3당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에게 던지는 정치적 포석의 의미가 좀 크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정치적 노련한 한 수에 따른 역풍이 비단 김홍걸 박사의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직을 거래의 산물로 인식하는 건 아니냐. 또 야당의 대표성을 상실하고 새누리당하고 연정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부창부수라고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경제도 모른다. 교육부 없애야 된다. 이런 거에 이어서
뭐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 뭐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도 따라가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겐 3당의 오만과 독선. 결국 3당은 1당, 2당이 미친 3당 아니겠습니까? 예. 자중자애하고 1당, 2당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가 국민의 점수를 넣었을 텐데 결국 그래서 본인도 이런 그 논란이 일자 예. 언론적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후퇴하긴 했으나 결국은 과도한 국회직 협상을 위한 그 정치적 노래한 수로 읽힌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제3당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자신들에 있어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다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아유, 저는 사실 이 3당의 허세, 지금 말씀하신 허세는 개헌하면 사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게 3당의 허세라고 개헌하면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는 과반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분의 3 아니에요? 쟁청법안은. 그렇죠. 그러니까 180석은커녕 150석, 151석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합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서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타내야 된다. 도마뱀이 왜 이 도마뱀 있지 않습니까? 네. 적이 나타나면 확 하고 이 갈기를 펼치는 게 자기가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위협을 하기 위해서라죠. 자기 몸보다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일 수가 있다. 즉 쪽박이 될 가능성이 뭐냐면 1당과 2당이 사실 자기네들끼리 협상을 해서 하면 3당은 망따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죠. 38석이 힘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개원 이후에 충분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대표는 사실은 그 힘을 더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운다는 게 이런 어떤 허세라도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 뭐 국회의장직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장직도 굉장히 큰 협상 카드거든요. 그건 과반이니까. 그건 과반이니까. 개원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지원 대표의 지금의 행보 자체가 비난을 할 건 아니다. 누가 원내대표를 하더라도 3당의 원내대표는 협상력. 예. 내가 카드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뭐라고. 아니 근데 국민의 마음을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얻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뭐 3당으로서 그 크게 보이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여소야대의 민의를 배신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야대를 만들어준 건 야대가 의회를 책임지라고 하는 목소리인데 그것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거. 두 번째는 그냥 의회 법에 따라도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다수 표를 얻은 사람, 과반수 투표를 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게 있어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말에 맞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이 이것을 정하지는 않는 것인데 그래서 두 가지 내용과 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다 부적절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얻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노회한 정치인의 한계이고 제가 보기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거 아닌가. 서 소장 말씀에 제가 국민의 뜻을 야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당의 많은 그러니까 크로스 보팅의 결과로 보수층에서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야당이라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제3의 선택이라서 가지. 다당제에서의 제3당이 무조건 야당으로 함께 야당끼리 손잡아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건 다당제의 어떤 의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국민의당이 그 정권 교체의 폭을 넓혀서 정권 교체 이바지하겠다고 야당 힘을 분명히 했는데 선택지가 여당이 미워서 그 국민의당을 찍었든 아니면 뭐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든 야당을 선택한 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그럼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나? 투표용지에 그 여야 말고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는 결국 그것의 의미는 그러면 그 국민의당도 그 여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이중대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결국은 제가 친여 연대 그 친박 연대에 포함될 거라고 하는 정계 개편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그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라는 의회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영호 소장님 말씀은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의 색깔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죠? 이번에 그런 정권에 견제하라는 의미로 그 표를 준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권을 견제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새누리당을 혼내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혼내는 게 견제 아닌가요? 근데 혼내다가 혼만 내주려고 그랬는데 혼만 내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애가 그냥 뻗어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럼 위기의식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근데 지금
지금 이 두 분 말씀이 왜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보냐면 그만큼 국민의당의 색깔이 복잡하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 야당 이것도 굉장히 센 분위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종근 국장님 말씀 맞다나 좀 그런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요소도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면 캐스팅 보트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연립정부가 이제 그런 갈등을 저는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함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연립정부는 사실은 그 집권당에서 먼저 손을 내밀 겁니다. 소수당이 나 연립정부 할게가 아니라 보통 왜 유럽의 다당제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과반이 안 됐을 때 밑에 있는 소수당 중에 누구랑 손잡을까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거꾸로 국민의당 소수당이 나 연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국민의당이 좀 그냥 아무 생각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논리를 세우지 않고 던졌어요. 왜냐하면 여당과 하는 건 연립정부고 지금 현재 하겠다는 것이고 박지원 대표가 얘기하는 호남 쪽 연정은 연정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집권을 하면은 우리 손을 잡자. 이런 어떤 얘기니까 그건 좀 연정의 개념, 지금 현재 연정의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좀 복잡한 어떤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서로 또 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태규 본부장, 이태규 당선자 같은 경우는 여당도 할 수 있다 열어놓고 또 박지원 원내대표라는 호남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호남하고 손잡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그런 어떤 이념적으로나 강령 또는 이런 이 전략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있어요. 뭐 연정은 좋은데 이 연정이 배신의 정치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친박의 반 유승민 그리고 친노는 절대 안 된다. 뭐 박지원 대표도 문희상 의원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데 친문재인 친노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문재인의 안철수의 연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친박 안철수 연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연정을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기업의 선 구조조정 먼저인지 아니면 여당이 얘기하는 국민에 대한 구조조정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복지를 확대할 거라고는 야당의 주장,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 이 중에서 어떤 점을 여당이 복지를 축소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나요? 복지를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재원 문제 때문에. 축소까지는 아니고. 원래 공약에 비해서 대통령 공약이 보육 문제부터도 상당히 후퇴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을 같이 함께 할 거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쪽은 유승민은 절대 안 된다. 한쪽은 문재인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반문재인 반유승민 연대로 해서 유승민 의원 문재인 의원하고 동급됐습니다. 이게 뭐 이미 친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연립정부라는 거 자체가 사실 대통령제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사실 연립정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좀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20mm에서 50mm 서울 그 정도 된다고 하죠. 비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우산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